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난 1년 사이 신축과 넓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경매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데요. 요즘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분위기가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더욱 특이한 점은 부동산 매매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20대, 30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경매 시장에서 20대, 30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경매 낙찰자의 약 20%가 20, 30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은 35%가 20, 30대였고요. 경기도는 30%가 30세 이하였다고 하네요. 원래 부동산 경매는 고수들이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요즘 20, 30대들은 어떻게 부동산 고수가 된 걸까요? 정답은 유튜브 등 SNS라고 합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경매로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매 노하우의 경우 다소 폐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매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경매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이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칫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을 텐데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열렸다 시간이죠. 86번가 정광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조금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락이 아무래도 일어나다 보니까는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약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SM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이 주주 행동주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수 상위에 포진해 있는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한 0.1%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주식시장에 처음 발 담그신 분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 큰 폭으로 하락 이걸 맛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구간대에서 증시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요즘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가치주는 뭐고 성장주는 뭐예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만큼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미 없는 이제 행동은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주식을 사시더라도 예.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사셨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좀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봤었을 때 예를 들어 뭐 PER이 낮다, PBR이 낮다 이런 것들은 가치주로 평가하기가 쉽죠. 반대로 적자 기업인데 나중에 정말 잘 될 거야 하면은 성장주로 분류. 여기까지는 그래도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는 회사들을 성장주,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자리매김한 기업들은 가치주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게 특별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 기업들을 분류할 때인데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애플이 예. 가치주의냐 성장주의냐 그렇네요.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지금 본인의 포트에 1등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치 투자의 대가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가치주의냐?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애플이라는 회사는 성장주, 뭐 나스닥의 대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것이 실제로도 나타나는 것이요. 많이들 ETF 요즘 투자하실 텐데 ETF 중에도 가치형 ETF가 있고 성장형 ETF가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삼성전자도 아주 전형적으로요. 예. 양쪽에다 몸을 담고 있는 주식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요즘 증시가 행보장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대신해서 여쭤봤고요. 자, 그다음에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무래도 물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 데이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물가가 좀 꺾여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흔히 요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들 예.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도 큰 상승 국면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주 경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에 내린 것은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했었을 때 미치게 될 악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워낙에나 변동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는 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반면에 그런데 또 너무 우리만 생각을 하기에는 미국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 지금 모르는 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대는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중앙은행들은요, 단순히 금리 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의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는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은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위원들이 나뉘었는지, 요런 걸 가지고서 시장의 기대를 좀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비록 결정 자체는 동결, 굉장히 비둘기적이죠.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매파적인 성향을 가득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금통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 내용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회의록에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할 때 인터뷰나 또는 질의응답 때 얘기해 준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의견을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도 서로 간에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내기 위한 매파 비둘기 비율을 정하고 그런 건가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합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나을 경우에는 예. 워낙에나 파급 효과가 중앙은행이 미치는 게 요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예. 보일 수 있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런 음.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그 요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 예, 좀 매파적이었던 요소가 저희가 찾아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 뒤에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왔는데, 비록 이번에 동결하긴 했지만 동결하면 사람들은 그 뒤에 언제 인하하느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기대를 상당 기간을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과거 한국은행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약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을 거다로 받아들였는데, 네. 이번에 혹시 그런 기대를 할까봐 한국은행 총재께서 친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과거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거다, 매파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매파적인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네, 이런 네. 의견을 보인 분은 몇 분이나 계셨나요? 네, 이제 총 6명 중에서 한 명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반대 소수 의견을 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 미래에 우리는 금리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전 회의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가 3대 3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동결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가 1대 5로 아. 인상 쪽, 그러니까 완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향후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쪽 면에서만 보면은 확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치우쳐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번 동결로 긴축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는 게 아니라 향후 언제라도
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는 뭐 종합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경기 상황이 충분히 안 좋아진다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이번에 같이 포함시킨 것 같아 보이고요. 반대로 좀 비둘기적인 요소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나요? 네, 이번에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물가 전망치도 낮추리라고는 그렇게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가 전망치를 그전에 비해서 약간 낮추었고요. 이건 유가 과정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그리고 코멘트에서 올해 말까지 물가가 3%로 내려가는 경로에 있다라고 총재께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물가 전망 자체를 최근에 수입 물가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는 것을 일단은 좀 비둘기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느껴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물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나마 물가가 좀 내려간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참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기준금리 발표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을 펴 나가는 지금의 상황을 비유를 한 것인데요.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차를 잠시 세우고 안개가 걷히기 기다렸다가 다시 간다는 지금 방식을 이제 대입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과잉 긴축을 했었을 때 의도치 않은 과도한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좀 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가 이미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왔으니 잠시 멈춰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정책을 결정을 내려보자라는 중앙은행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대변해주는 표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안개 자욱하다 운전할 때는 잠시 세워야 된다. 저도 이거 뉴스에서 듣긴 했는데요. 아니 좀 너무 모호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만큼 요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걸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있었던 미국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좀 발표한 것들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좀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는 아주 예쁘게 스무스하게 물가가 좀 내려와 줬으면이다라고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숫자 자체가 5.4%가 나왔습니다. 이는 예. 전월의 5.3%보다 오히려 올라간 것이고요. 근원 물가의 경우에도 4.6%에서 4.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나 다시 물가가 재가속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겨나서요.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주식 시장은 좀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채권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곳을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12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는 5에서 5.2%였습니다. 네. 최종 금리가요. 근데 지금 시장은 5.25에서 5.5%를 기본 가정으로 이제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를 시장에서 더욱더 높이 보는 또 다른 요인들이 물가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좀 더 올려가지고서 연준이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점은 조금 많이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번에 그 PC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대표적인 매파인 메스터 지역연은 총재가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 메스터 총재를 최근에 왜 대표적인 매파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지난 2월 회의에서 이미 그때 당시 0.25%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0.5%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 연준에 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메스터 총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PC 물가 지수까지도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메스터 총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메스터의 코멘트를 기다리게 되겠죠. 네. 근데 메스터 총재가 실제로 코멘트를 할 때에는
지금은 우리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0.25%로 감속을 했고 이것은 고려 사항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예. 향후에도 인플레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보폭을 금리 인상의 보폭을 재차 넓히기보다는 이미 감속을 결정을 했고 그걸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인플레가 좀 더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보폭보다는 최종 금리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제 혹은 조금 더 높게 가져갈 것이냐 기간이랑 이제 그 뭐 높이에 대해 가지고서만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달에 0.5%로 보폭을 다시 넓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를 좀 꺾어버리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매파인데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나왔다. 예,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의 여러 발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시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다른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라는 걸 더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뭔가 물가 상승률을 집계하는 지표인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PC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인들을 대신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집계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PC를 특히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을 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바탕으로 근거로 많이 삼는 건가요? 네, 연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예. 본인들은 PC 물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한 2000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PC가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고요. 어. 미국에서는요. 그때부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반영 요소로 꾸준히 지금은 되어 왔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CPI가 글로벌에서는 대부분 다 CPI를 보고 예. 있습니다. 유럽도 그러다 CPI 보니까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교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CPI도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그렇거든요. 모든 게 장점만 있지도 않고요. 모든 예. 게 단점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이것도 현실을 그래도 또 좀 다른 나라랑 비교의 용이성도 있고 장점이 있다 하다 보니 둘을 우리는 좀 혼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그럼 저절로 두 번째 질문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왜 우리나라는 그럼 CPI를 보고 미국은 PC를 보냐 여쭤보려고 했더니 사실 혼용해서 둘 다 지표들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게 맞는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슈들 좀 미리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네,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라면 침체 여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들이 이번 주에 대거 발표됩니다.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고요. 미국도 ISM 제조 비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글로벌에서는 아주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침체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2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수치들이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선행 지수로 모아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기초로 해서 보면 최근 2개월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예상되어 있는 숫자는 추가 반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침체를 좀 피해가는 경로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쁜 소식 잔뜩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안 좋을 때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이번 주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뭐 종목들, 업종들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네, 우리 증시도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에 있는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우리는 휴장입니다만 3월 1일 날에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이냐. 근데 테슬라가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전기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 뭐 친환경 너무 많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테슬라는 워낙 아이코닉한 기업이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요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들이 자꾸 뭘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직접 만든다, 배터리도 직접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이나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서도 테슬라 쪽이 그런 재료 쪽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표현들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그 관련된 주식들이 또 한번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해 가지고서 선도 업체가 가장 잘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해주신 부분은 좀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당장에 봤었을 때에는 영향 미칠 만한 요소는 잔뜩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명쾌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기반기한 기업은 많다. 기업의 흥망성쇠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시간이죠.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밀크 코리아 신기조 부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덕분에 저도 우리 주변의 친숙한 기업들의 이면 그리고 새로운 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또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애용하시는 신발이라고 해야 되죠. 신발, 슬리퍼. 예, 슬리퍼. 네. 이게 참 분류도 애매해요. 그렇죠. 네. 크록스입니다. 네, 크록스 맞아요. 예, 진짜 어느 순간인가 집집마다 하나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예. 아이들한테 늘 크록스를 신기고 좀 아이들이 크록스 신고 걸으면 좀 아기자가 좀 귀엽잖아요. 예. 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신고 해서 한 켤레 이상 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많이 퍼진 신발 아마 메가 히트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도 아유, 기상했겠죠. 요즘 정말 잘 나가요. 네, 크록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크록스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네. 집에 있잖아요. 네. 집에 있으니까 신기 편한 신발 사겠다고 크록스를 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와서 물가가 올라요. 싼 신발 사야 되겠다. 크록스. 이야. 그리고 리세션이 왔어요. 경기가 침체래. 그래. 그러면 좀 가격 합리적인 거 사자. 또 크록스. 그러니까 크록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여서 주가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최근에 2022년 4분기 실적 보면요. 굉장히 높아요. 특히 월가 전망치부를 상회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주가라는 게 예상보다 좋아야 오 좋다 그러고서 오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야. 지난주 얘기네요. 네. 이 얘기를 한 2년 전에 소개를 시켜주셨어야죠. 그때 우리 같이 방송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잘 팔리고 인플레이션에 딱 잘 팔리고 네. 또 경기 안 좋으니까 잘 팔리는 크록스. 아마 이 크록스가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사실은 알 것 같은데 네. 이 신발을 처음 이렇게 이걸 고무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대체 소재가 뭡니까? 네, 미국산 고무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록스 라이트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고무인데 이게 폴리우레탄 소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이 콜로라도 출신의 이제 3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이 아니죠. 2002년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원래 그 한량들이에요. 예. 이제 바닷가 나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인데 이제 콜로라도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그 콜로라도에서 서핑을 했나 했더니 고향에서 아니고 플로리다 놀러 가서 거기서 안 돌아온 거예요.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이 있으니 그쵸. 예, 여기 해변이 보고 싶었군요. 하면 스키를 타는가 여기는 파도를 타는데 파도 타기로 플로리다 가갖고 놀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모래 자꾸 들어오고 물 자꾸 들어오는데 신발은 불편하니까 요거를 이제 폴리우레탄 소재의 플라스틱 신발에 구멍은 한 13개 뚫어서 물도 잘 빠지게 만드는 걸 신발을 스스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이라는 게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거 딱 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서퍼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서퍼 기질이 뭐냐면요 파도를 타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파도를 쫓습니다. 예. 하지만 파도를 일으키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하긴 하는데 뭘 만들긴 하는데 예. 회사를 일으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에 창업을 하긴 했으나 우리는 파도나 탈래. 그러고서 곧바로 2005년도에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요. 네. 그 인물이 이제 크록스의 진정한 파운더라고 불리는 존 스나이더라는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 데려오면서 이제 회사다워지는 거죠.
이 존 스나이더인가요? 론 스나이더인지. 론 스나이더. 네. 네. 제가 알기로도 론 스나이더여서 이 론 스나이더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론 스나이더는요, 그 플랜트로닉스라는 제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가끔 보면 왜 요즘은 이제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갤럭시 버즈처럼 그러니까 귀에 꽂는 이어폰이 훨씬 인기지만 그 직전에는 왜 마이크가 뺨으로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어갖고 첩보 영화 나오는 첩보처럼 뭔지 하는 알아요. 네. 그런 이어폰이 있었거든요. 요걸로 히트했던 회사인데 거기서 해외 사업 담당이었어요. 론 스나이더. 이 사람이 이제 딱 이 제품의 가능성을 보고 예. 2004년도에 경영 컨설턴트로 합류했다가 아예 CEO가 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는데 이때부터 당시 사실은 이때도 이미 크록스는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그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집집마다 하나 있는 그 전형적인 모양. 네, 전형적인 구멍 뚱뚱 뚫려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자마자 한 3일 만에 1000켤레를 팔릴 정도였거든요. 이야. 그런데 론 스나이더가 이게 왜 팔리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낸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소재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록스 만드는 폴리우레탄 합성 수지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록스는 뭐 특별히 뭐 그 마케팅 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색깔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소재가 특별하니까 이 론 스나이더가 오자마자 이 회사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지 않으면 경쟁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거를 크록스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네.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이름을 바꾼 거죠. 네이밍을 제대로 하고요.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 크록스를 신어보시면 이제 운동화의 착화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예. 뭐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몸무게를 이렇게 분산시켜줘서 발의 피로감을 줄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여주는 소재인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0.17kg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 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이 굉장히 단순한데 예. 그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크록스 아시는 분들은 그 하나의 제품으로 이게 조립형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을 찍어낸 사출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만드는 제조 공정이 굉장히 짧고 간결하니까 비용도 덜 들겠죠. 그리고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크록스 라이트부터 쑥 사들여 갖고 요걸로 독점한 다음에 요걸 많이 생산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크록스는 진짜 다른 유사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이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료 부분을 내부화했기 때문에 그런 유사품을 차단한 거네요. 그리고 이때 처음에 딱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이걸 다 내 거다 독점하고요. 네이밍을 딱 한 다음에 특허를 왕창 내죠. 그래갖고 요거를 유사 제품을 못 만들게 이런 해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해자를 딱 중간에 둘러쳐서 추격을 못하게 막습니다. 사실은 요런 거 가장 잘하는 유명한 인물이요. 애플의 CEO죠. 팀 쿡이죠. 네. 팀 쿡이 바로 이 서프라이 체인 전문가잖아요. SCM이라고 하는데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담당자인데 전문가인데 요걸 론 스나더도 똑같이 해서요. 원재료 독점하고 생산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이제 비용을 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특허를 내 갖고 모든 걸 다 독점화 시켜 갖고 추격을 막는 그 초반에 아주 이걸 잘해서 사실 아주 단순한 플라스틱 미국산 고무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제품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네. 이게 성공 비결이죠. 이 론 스나이더 이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사업가 같아요. 네. 아마 저 상장하자고도 꼬신 게 이분 아닐까 싶어요. 이게 딱 보면요, 네. 그 플랜트로닉스에서 딱 올 때 상장해서 이제 부자 될 꿈을 갖고 왔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2004년에 이제 와서 2005년도에 CEO가 된 다음에 네. 상장을 2006년에 합니다. 이야, 작심하고 왔군요. 초고속인 거죠. 이제 사실은 이 디테일까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예. 이제 요즘 치면 스톡 옵션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등장해요. 예. 이게 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피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CEO가 부피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장 직후에도 주가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게 CEO한테 있는 것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 이상 높아져야 스톡 옵션을 더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높은 이유가 CEO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계약으로 바인딩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얽혀 있기 때문인데 론 스나이더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회사의 부피를 빨리 키우는 방법이요. M&A거든요.
설마 다른 신발들 회사를 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들이 이때 샀던 브랜드 설명드리면 바이트 풋웨어, 뭐 오션 마인디드, 엑소 이탈리아 이거 지금이요 이름도 몰라요. 저 하나도 몰라요. 네. 지금 우리 크록스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인데 예. 이런 브랜드들을 삽니다. 아이고. 사실은 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M&A가 치트키는 됐는데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는 오르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가 적자 투성이가 되고요. 2013년쯤 되니까 매출은 커졌어요. 왜냐하면 네. 부피는 키웠으니까 12억 달러.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0만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정말 골병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덩치만 큰 몸이 아픈 사람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론 스나이더라는 분도 이제 입지가 좁아졌겠어요. 론 스나이더는 이제 빠빠이 해야죠. 이렇게 사실은 각 시기마다 CEO에 적합한 어떤 기질이 있는데 네. 창업자는 서퍼 기질이면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슬리퍼를 만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론 스나이더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회사를 만들고 이제 회사 크기를 키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실을 키우는 CEO가 필요한데 네. 크록스 역사를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CEO를 채용합니다. 이때 2015년에 취임했던 그레그 리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 이 인물이 크록스를 이제 그 중병에서 구해내고 이제 건강한 회사로 만들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리밭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사회 앞에서 CEO 면접 볼 때 예. 제가요 태어날 때부터 내추럴 번투비 슈즈라고 주장했던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구두 관련돼서만 굉장히 잔뼈가 굵었는데 MBA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인데 문제는 일했던 회사 모두가 다 신발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DNA에는 신발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밭은 신발을 너무 잘하니까 딱 크록스를 보고 다 필요 없고 백투 베이직 하자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기를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베이직이라는 게 뭐냐? 당시 크록스는요. 크록스가 이제 고무신인데 네. 여기서 하이힐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고무신 하이힐이요? 너무 안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크록스가 쓸데없는 일 너무 많이 벌리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제품의 종류를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른바 이제 턴어라운드 전문가라고 하죠. 기업을 위기에서 소생시키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하는 게 뭐 구조조정도 있어요. 사람 정리하는 것. 하지만 제품의 수를 줄이는 게 있습니다. 네. 제품군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조직 개편하고 마케팅을 통합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베이직으로 딱 돌아가서 크록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클로그라고 하는 그 이제 구멍 뚫린 신발입니다라고 네.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비츠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시작해요. 지비치는 뭔가요? 이 지비츠가요. 그 아이들 보면 초등학생들 이제 그 크록스 신는 거 보면 그냥 신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 자꾸 달아요. 아,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이제 가방에선 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참도 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꾸미는 어떤 그 액세서리 놀이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비치도 신발에 꾸미는 이렇게 버튼 같이 해서 뭐 묶게 되거나 끼게 되는 건데 그 원래 물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구멍에다가 네. 거기다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지비치라는 걸 답니다. 예. 근데 이 지비치가요, 이렇게 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폰 보면 케이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게 서드 파티라고 표현하는 건데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지만 그 관련된 액세서리는 다른 데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2015년에 신발에서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지비츠도 크록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크록스는 지비츠 만든 게 아니라 지비츠는 크록스를 즐겨 신던 아이한테 즐겨 신기던 어떤 슈멜저란 부부가 예. 뭐 우리 딸 좀 좋은 크록스 신기고 거기에 좀 예쁘게 꾸며줄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지비츠였는데 이게 인기니까 그 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이것도 지비치랑 인수한 회사로. 거예요? 그걸 인수해 버려요. 예. 그래갖고 지비치를 전격 인수해서 요걸 갖고 회사의 부서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크록스 기본에 비비츠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죠. 나만의 크록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게 히트를 치게 되죠. 이거 히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록스 너무 편한데 사실 크록스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모양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 똑같은 네. 걸 신발 신고 다니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말표 고무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알표 근데 근데 이 네. 액세서리 때문에 나만의 신발이 딱 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크록스 잘생긴 건 아니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못생긴 거를 주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비추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겨서 그것이 개성이고 또 제품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록스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크록스가 마케팅을 해요. 뭐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빈 도화지인 크록스를 신발만 팔아요. 여기다 지비추로 디자인을 해서 당신만의 크록스를 만드세요. 그리고 문구로 come as you are라는 마케팅을 하는데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 오세요 이거죠. 근데 이게 요즘 시대하고 되게 맞는 마케팅 구호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긍정해요 이런 거 흥행하는 거죠. 네, 특히 좀 뭐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개성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딱 맞붙은 마케팅이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20대, 30대, 특히 Z세대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세대, 지금 가장 소비 많이 하는 세대는 소비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잖아요. 특히 신발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니까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게요. 왕세손, 그러니까 영국의 조지 왕자가 있어요. 예. 이 인물이 이제 윌리엄 왕세자하고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의 아들인데, 이 왕실에서도 크록스 신기더라. 그래서 오. 이게 화제가 되면서 이른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표현하세요인데 세상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들이 신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폭발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스틴 비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니 씨가 요거 신어갖고 별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리고 예. 폭발적으로 흥행합니다. 여기에 이걸 갖고 더 확산시키는 게 유명한 하이패션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뭐 있어 보이는 말로 콜라보를 하는데 발렌시아가 유명하잖아요. 예. 발렌시아가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이너인 뎀나 지바살리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디자이너는 특징이요. 예. 신발을 갈수록 못생기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일부러요? 네, 일부러 못생긴. 대표적으로 어글리 슈즈라고 하죠. 예. 어글리 슈즈를 만들어 갖고 많이 팔았는데 어글리 슈즈로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은 당연히 크록스죠. 예. 둘이 협업해 갖고 더 못생긴 신발을 만든 거예요. 정말 못생겨질수록 비싸진다는 게 신발 하나가 120만 원. 120만 원이요? 네, 그냥 크록스가 120만 원입니다. 아니 크록스는 고무신. 원래 싼 신발만인 줄 알았는데. 네. 이야. 원래 12,000원, 2만 원 하는데 120만 원까지 가서 못생겨질수록 많이 팔리더라. 이런 신화를 창조합니다. 오늘 주신 정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록스 갔을 때 그냥 싸다는 믿음 아래 가격 안 보고 이거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120만 원 나갈 뻔했네요. 영이 여러 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크록스 역시 지금도 잘 나가나요? 좀 잘 나가는데요. 위기는 있어요. 그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헤이두두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게 크록스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위협적인 Z세대한테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이에요. 요거는 무려 3조 원에 인수합니다. 이야. 이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가장 빨리 퇴출시키는 방법은요. 돈 주고 사는 인수합병이죠. 거예요. 네.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헤이두두가 많이 쫓아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인수했으니까 당분간은 크록스가 잘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도 버니까 경쟁자까지 사버리는 회사가 돼버렸네요. 오늘도 친숙한 회사 아주 멋지게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입니다. 오늘 정광우 대표의 시황도 그렇고 신기주 부대표의 크록스 경영진 얘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제를 진단할 때는 자신의 견해를 한꺼번에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용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견해라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것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종호의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젖어버리잖아.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